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좀 흥미로운 기술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실 준비 되셨나요? 당신이 보내주신 신입 데브옵스 면접 핵심 질문 답변 자료 말인데요. 아, 이거 진짜 잘 만드셨더라고요. 정말 실제 면접 보는 것처럼 그런 긴장감이랑 핵심 지식들이 다 담겨 있는 느낌이었어요. 네, 맞아요. 저도 보면서 느꼈는데 진짜 면접 질문이랑 뭐랄까 모범 답안 예시처럼 되어 있어서요. 신입 데브옵스 인지니어라면 알아야 할 그 기본기들 있잖아요. 그걸 아주 잘 압축해 놓은 자료 같더라고요. 쿠버네티스부터 로깅, 도커, 또 VM이랑 비교하는 거, 사이드카 패턴까지. 네, 핵심적인 것들이 잘 정리돼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자료에 나오는 기술 개념들, 어찌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것들의 진짜 핵심, 그 알맹이를 한번 파헤쳐 보는 거죠. 그냥 정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이 왜 중요하고 또 실제로는 어떻게 쓰이는지 그 맥락을 한번 짚어보려고요. 당신이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갖거나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호기심을 채우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쿠버네티스의 그 조종관이라고 할 수 있는 큐브 컨트롤부터요. 자료에서도 이걸 완전 필수 도구라고 강조하던데요. 네, 정확합니다. 큐브 컨트롤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랑 이야기하는 기본 창구라고 보시면 돼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CLI죠. 쿠버네티스 컨트롤, 이름 그대로예요. 이걸 통해서 쿠버네티스 API 서버에 명령을 딱 내리면 클러스터 상태도 보고 원하는 대로 바꾸고 할 수 있는 거죠. 개발자나 운용자한테는 뭐랄까 거의 매일 쓰는 연장 같은 거죠. 자료에 나온 예시 보니까 kubectl get pods 이걸로 그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 파드라고 하죠. 그거 목록 보고 get 노드로는 클러스터 서버 노드 상태 확인하고 get services로는 네트워크 설정 보고 이런 조회 명령어가 일단 기본이더라고요. 그리고 앱 배포할 때는 YAML 설정 파일 써서 kubectl apply-f 파일명 이렇게 하고 문제 생긴 파드 지울 때는 kubectl delete 파드 이름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근데요, 명령어 자체는 알겠는데 신입 입장에서 이걸 진짜로 잘 쓴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명령어 외우는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오,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단순히 명령어 아는 거 말고요. 그걸 넘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조합해서 쓰는 능력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get pods 딱 쳤는데 파드가 펜딩 상태로 안 뜨고 있어요. 그럼 왜 안 뜨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때 kubectl describe pod, 파드 이름, 이걸로 파드의 상세 이벤트나 상태 메시지를 보는 거죠. 거기서 image pull back off 이런 에러가 보이면 이미지 이름이 틀렸나? 아니면 접근 권한이 없나?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만약 파드가 실행은 됐는데 뭔가 이상하게 동작해요. 그러면 kubectl logs 파드 이름으로 앱 로그를 직접 봐야죠. 에러 메시지 같은 거 찾아야 하고요. 좀 더 깊게 파봐야겠다 싶으면 kubectl exec -it 파드 이름 bin bash 이걸로 아예 컨테이너 안에 직접 들어가 보는 거예요. 환경 변수나 파일 시스템 같은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명령어들을 쭉 연결해서 문제의 진짜 원인을 찾아가는 약간 탐정처럼 일하는 능력, 그게 중요한 거죠. 아, 그렇군요. 문제 해결의 흐름을 만드는 거네요. 자료 답변 예시에서도 그 스프링붓 앱 배포 경험 이야기하면서 어플라이로 배포하고 get pods로 상태 보고 문제 생기면 describe pod과 logs로 원인 찾고 딱 그 과정이네요. 그리고 에일리아스 K 쿠프커트를 이런 단축 키 팁이나 옵션 너무 많으니까 헬프 자주 쓰라는 조언도 진짜 실용적인 것 같고요. 그렇죠. 쿠버네티스가 기본이긴 한데 이걸로 앱을 운영하다 보면 꼭 마주치는 게 바로 로그 관리입니다. 특히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요. 이 로그 관리를 기존 서버 환경이랑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해요. 왜죠? 그냥 컨테이너 안에서 파일로 로그 남기면 안 되나요?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건가요? 핵심은요. 컨테이너의 휘발성이에요. 컨테이너라는 것 자체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 만들어지고 또 없어질 수 있게 설계된 거거든요. 만약에 컨테이너가 그냥 휙 사라져 버리면 그 안에 저장된 로그 파일도 같이 없어지는 거죠. 중요한 기록이 영영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를 컨테이너 바깥에 좀 안정적인 저장소로 옮겨서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또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거. 그 중앙 집중식 로깅 시스템이 꼭 필요한 거죠. 컨테이너는 사라져도 로그는 남아야 하니까요. 아하!
그렇죠. 컨테이너는 약간 일회용품 같은 거니까 중요한 기록은 따로 잘 챙겨둬야 한다. 이런 거군요. 그래서 자료에 그 EFK니 PLG니 하는 스택들이 나오는 거군요. EFK는 일레스틱설치, 플루언티디, 키바나 조합이고 PLG는 프롬테일, 로키, 그라파나 조합. 로키가 일레스틱설치보다 가볍다고 강조하던데요. PLG 스택이 요즘 좀 인기 끄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가벼워서? 네, 그것도 큰 이유 중 하나예요. PLG 스택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가 로키가 일레스틱 서치랑 다르게 로그 내용을 전부 다 인덱싱하지 않고요. 로그가 발생했을 때 그 메타데이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파드 이름이나 레이블 같은 거. 그것만 인덱싱해요. 그래서 저장 공간도 적게 쓰고 리소스도 덜 먹으니까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물론 뭐 검색 기능 자체는 일레스틱 서치만큼 아주 강력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뭐 최근에 특정 서비스에서 난 에러로그 찾아줘 이 정도는 충분히 하거든요. EFK는 기능 많고 오래됐지만 좀 무겁고 PLG는 가볍고 쿠버네티스 환경에 좀 더 맞는 느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기본적인 데이터 흐름은 비슷해요. 앱은 표준 출력 스탠드아웃이나 표준 에러 스탠다드로 로그를 막 뱉어내고요. 컨테이너 런타임이 이걸 받아서 노드의 특정 폴더, 예를 들면 바로그 컨테이너스 같은데 파일로 저장을 해요. 그러면 각 노드마다 데몬셋이라고 해서 항상 떠있는 로그 수집 에이전트, 플런트나 프롬테일 같은 거 있거든요. 걔네들이 이 파일들을 실시간으로 쫙 읽어서 중앙 저장소, 일레스틱 서치나 로키로 보내는 거죠. 사용자는 이제 키바나나 그라파나 같은 도구로 그 중앙 저장소 로그를 검색하고 시각화해서 보는 거고요. 자료 답변자는 EFK 스택을 직접 만들어 봤는데 그 플루언트드 설정할 때 로그 파싱 규칙 맞추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웠다고 하네요. 특히 쿠버네티스 버전이나 컨테이너 런타임, 더커나 컨테이너드 같은 거, 앱 따라서 로그 파일 형식이 조금씩 다르거나 뭐 포함된 메타데이터가 미묘하게 달라서요. 이걸 정확하게 파싱해서 딱 구조화된 데이터로 만드는 거, 거기에 좀 공을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런 세세한 부분이랑 씨름해본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스택 이름만 아는 게 아니고요. 실제 운영할 때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로그가 안 보인다거나 파싱이 잘못된다거나 성능이 느려진다거나 그런 걸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거. 당신이 만약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장애 났을 때 그 로그 속에서 단서 찾아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무대를 좀 옮겨서요. 컨테이너 기술의 상징이죠. 도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애플리케이션이랑 그걸 실행하는 환경을 하나로 딱 묶어서 격리된 컨테이너로 만드는 오픈소스 플랫폼. 핵심은 이미지랑 컨테이너라고 하던데 이미지는 약간 설계도 같은 거고 컨테이너는 그 설계도로 찍어낸 실제 돌아가는 제품.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아주 비유가 적절합니다. 도커가 왜 그렇게 혁신적이었는지 그 장점들을 보면 더 와닿을 거예요. 자료에서도 잘 지적했듯이 첫째는 압도적인 일관성이죠. 제 컴퓨터에선 잘 됐는데 서버에선 왜 안 되죠? 이 고질적인 문제 있잖아요. 이걸 해결했어요. 도커 이미지만 있으면 개발 PC든 테스트 서버든 실제 운영 서버든 어디서나 똑같은 환경을 보장하죠. 둘째는 놀라운 가벼움. 가상 머신, VM처럼 OS 전체를 부팅하는 게 아니거든요. 호스트 OS 커널 위에서 그냥 프로세스처럼 도는 거라 시작이 정말 빨라요. 뭐 몇 초면 되죠. 자원도 훨씬 적게 쓰고요. 셋째는 확실한 격리. 각 컨테이너가 자기만의 독립된 파일 시스템, 네트워크, 프로세스 공간을 가져요. 그래서 한 서버 위에서도 여러 앱이 뭐 라이브러리 충돌 걱정 없이 깨끗하게 돌아갈 수 있죠. 쓰는 OS가 다 달랐는데 도커 덕분에 모두 똑같은 환경에서 Node.js 앱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었다고요. 도커 파일이라는 레시피 파일로 어떻게 빌드할지 정의하고 도커 빌드로 이미지 만들고 도커 런으로 컨테이너 띄우고 이런 기본적인 흐름을 경험해봤다는 거네요. 물론 뭐 도커 컴포즈나 멀티스테이지 빌드 같은 좀 더 고급 기술은 더 공부해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했지만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그럼 VM은 이제 필요 없나요? 무조건 컨테이너가 좋은 건가요? 자료에서도 이 질문을 떡 던지면서 VM이 더 나은 특별한 상황이 뭐냐고 묻고 있죠. 이거는 기술 선택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에요. 오, 컨테이너가 최고다. 뭐 이런 생각에 대한 경고 같은 거군요. 그럼 어떤 경우에 VM이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건가요? 몇 가지 아주 결정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정말 철통 같은 보안 격리가 필요할 때예요. 예를 들어 여러 회사 서비스를 한 시스템에서 돌리는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같은 거예요. 한 고객의 문제가 다른 고객한테 절대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요. VM은 하이퍼바이어를 통해서 하드웨어 수준에서부터 완전히 분리된 환경을 제공해요. 근데 컨테이너는 호스트 OS 커널을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커널에 심각한 취약점이 발견되면 이론적으로는 다른 컨테이너나 호스트 시스템에 영향을 줄 위험이 VM보다는 높다고 봐요. 이런 다중 테넌트 환경에서는 이 차이나 꽤 중요할 수 있죠. 둘째, 서로 다른 운영체제 OS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 윈도우에서만 돌아가는 아주 오래된 앱이랑 최신 리눅스 기반 서비스를 같이 써야 한다면요.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호스트랑 같은 계열의 OS를 써야 하거든요. 리눅스 호스트 위에는 리눅스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요. 근데 VM은 게스트 OS로 완전히 다른 종류, 그러니까 리눅스 호스트 위에 윈도우 게스트를 설치할 수 있어요. 이 유연성은 VM만의 강력한 장점이죠. 셋째, 커널 수준의 아주 깊은 제어가 필요할 때, 특수한 하드웨어에 접근해야 한다거나 커널 모듈을 직접 로드해야 한다거나 네트워크 스택 동작 방식을 아주 세밀하게 조정해야 하는 경우예요. 컨테이너는 호스트 커널 설정을 따라야 하지만 VM은 자기만의 독립된 커널을 가지니까 훨씬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죠. 넷째, 아주 엄격한 규제 준수가 요구될 때, 금융이나 의료 분야처럼 규제기관에서 시스템 간의 논리적, 물리적 분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VM이 제공하는 강력한 격리 모델이 감사 요건을 만족시키는데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 결국 성능이랑 격리 수준 사이의 트레이드오프군요. 컨테이너는 가볍고 빠르지만 커널을 공유하니까 잠재적인 위험이나 제약이 좀 있고 VM은 하이퍼바이저랑 게스트 OS 때문에 좀 무겁지만 대신 강력한 격리랑 OS 독립성을 얻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어떤 기술이 절대적으로 좋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요구사항, 예를 들면 보안, 호환성, 성능, 규제 이런 것들에 가장 잘 맞는 기술이 뭐냐, 이걸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당신이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기술을 선택해야 할 때 이 장단점과 트레이드오프를 명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신 기술이라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보고 도구를 선택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사이드카 패턴으로 넘어가 보죠. 이름이 정말 직관적이네요. 그 오토바이 옆에 붙이는 사이드카처럼 주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 옆에 보조 기능을 하는 컨테이너를 딱 붙여놓는 방식이라니. 네, 비유가 아주 딱 맞죠. 이 패턴이 가능한 건 사실 쿠버네티스의 파드라는 기본 단위 덕분이에요. 파드는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를 한 묶음으로 보고 같은 네트워크 환경이랑 저장 공간을 공유하게 해주거든요. 사이드카 패턴의 가장 큰 매력은요, 메인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진짜 단 한 줄도 안 건드리고 로깅이나 모니터링, 보안 같은 부가 기능을 투명하게 추가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메인 앱은 정말 딱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개발자 입장에서는 정말 솔깃한데요. 자료에서는 이 패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 두 가지를 예로 들었더라고요. 첫째는 중구난방 로그 수집 문제. 서비스마다 로그 형식이나 출력 방식이 다르면 중앙에서 관리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이때 로깅문 전문으로 하는 사이드카를 딱 붙이는 거죠. 메인 앱은 그냥 하던 대로 로그를 뱉어내면 파일이든 표준 출력이든요. 사이드카가 이걸 받아서 표준 형식으로 잘 가공한 다음에 중앙 로깅 시스템으로 보내주노래요. 메인 앱은 사이드카가 있는지도 모를 수 있죠. 둘째는 번거로운 모니터링 설정 문제. 앱 성능 지표, 매트릭이라고 하죠. 그거 수집하려면 보통 코드 안에 라이브러리 넣고 엔드포인트 열고 언어마다 방식도 다르고요. 이것도 매트릭 수집 전문 사이드카한테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사이드카가 메인 앱 상태를 외부에서 보거나 통신해서 표준 형식, 예를 들면 프로메티우스 형식의 매트릭을 만들어서 외부에 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바 앱이든 노드.js 앱이든 파이썬 앱이든 상관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매트릭을 쫙 긁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주 현실적인 예시들이에요. 이거 말고도 TLS 암호화 복호화 처리나 동적 라우팅, 인증 인가 검증 같은 다양한 횡단 관심사, 크로스 커팅 컨션스라고 부르는 것들을 메인 앱 코드랑 분리해서 사이드카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드카 패턴을 시스템 전체로 확장한 개념이 바로 서비스 메쉬입니다. 서비스 메쉬요?
그건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사이드카 패턴의 뭐랄까 최종 진화형 같은 느낌인데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서비스 메시는 기본적으로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 컨테이너, 그러니까 파드 옆에 네트워크 프록시 역할을 하는 사이드카, 대표적으로 NV 프록시 같은 거요,를 의무적으로 딱 배치를 하고요. 서비스들끼리 통신하는 모든 것이 이 사이드카 프록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강제하는 방식이에요. 이 프록시들의 네트워크랑 또 이걸 주강에서 똑똑하게 제어하는 컨트롤 플레인, 예를 들면 이스티오나 링크드거 같은 거요,를 합쳐서 서비스 메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 간 통신을 위한 별도의 인프라 계층을 아예 만드는 거예요. 와, 모든 통신을 프록시가 가로채서 관리한다니 뭔가 엄청나게 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그냥 개별 사이드카 쓸 때보다 뭐가 더 좋아지는 거죠? 서비스 메시의 진짜 강력함은 바로 이 중앙 제어랑 일관성에서 나와요.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첫째, 비즈니스 로직과 운영 로직의 완전한 분리가 가능해져요. 개발자는 뭐 네트워크 타임아웃, 제시도, 암호화 이런 복잡한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핵심 기능에만 딱 집중할 수 있게 되죠. 둘째, 중앙정책 기반 제어, 컨트롤 플레인을 통해서 수백, 수천 개 서비스에 대한 라우팅 규칙, 예를 들어 카나리 배포 같은 거요, 보안 정책, 뭐 특정 서비스 간 통신만 허용한다거나 신뢰성 패턴, 서킷 브레이커 같은 거요 등을 코드 하나도 안 바꾸고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변경할 수 있어요. 셋째, 고급 기능의 기본 제공, 로드 밸런싱, 서비스 디스커버리, 분산 추적, 어떤 요청이 여러 서비스를 거쳐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추적하는 거예요. 상호 TLS, MTLS 암호화 같은 복잡한 기능들을 플랫폼 수준에서 그냥 지원해줘요. 마이크로 서비스의 복잡성을 관리하는 약간 만능 도구 상자 같은 느낌이죠. 답변자는 엔진X 컨테이너 옆에 로그 수집 사이드카 붙여서 파드 안에서 공유 볼륨으로 로그 파일 주고받는 그런 간단한 실습은 해봤지만 이스티오 같은 진짜 서비스 메시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네요. 특히 사이드카 자체가 자원을 좀 먹고 네트워크 경로의 한 단계를 더 추가하는 것에서 오는 성능 오버헤드나 서비스 메시 자체를 운영하는 복잡성에 대한 고민도 좀 엿보이고요. 앞으로 이스티오나 링커디어드 같은 구현체들을 더 깊이 파보고 싶다는 그런 의지도 보이고요. 맞습니다. 서비스 메시가 주는 기능은 정말 강력하지만 그만큼 시스템에 또 다른 복잡성 계층을 추가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걸 운영하고 문제 해결하는 것 또한 새로운 도전이죠. 하지만 이 개념이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복잡한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서비스 간의 상호작용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뭐랄까 사실상의 표준 접근법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대적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퍼즐 조각인 셈이죠. 네, 오늘 저희는 당신이 주신 자료를 통해서 신입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딱 마주칠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술 질문들을 좀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쿠버네티스의 큐블CTL 사용법, 그리고 그 너머의 문제 해결 능력, 도커 컨테이너의 본질과 VM과의 중요한 차이점, 컨테이너 환경에 필수적인 중앙 집중식 로깅 전략, EFK나 PLG 같은 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시대의 복잡성을 다루는 사이드카 패턴과 서비스 메시까지. 정말 알찬 여정이었네요. 네, 오늘 다룬 내용들은 그냥 단순한 기술 목록이 아니에요. 현대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분산되면서 이걸 어떻게 안정적으로 만들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엔지니어링적인 고민과 그 해답들이 담겨 있죠. 특히 뭐 컨테이너를 쓸 거냐, VM을 쓸 거냐, 서비스 메시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같은 결정은요, 단순히 기술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의 성격, 또 감수해야 할 비용이나 복잡성, 즉 트레이드 오프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균형 감각을 요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자료에서도 그 클라우드 회사들이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 있잖아요. AWS 클라우드 와치나 GCP 클라우드 로깅 같은 로깅 서비스, 아니면 EKS, GKE 같은 관리형 쿠버네티스, 심지어 엔소스 서비스 메시 같은 관리형 서비스 메시까지.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언급됐는데요. 이렇게 잘 만들어진 관리형 서비스랑 추상화된 플랫폼이 점점 더 발전한다면 미래의 데브옵스 엔지니어의 역할은 어떨까요? 인프라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직접 설치하고 설정하는 조립 전문가에서
이런 높은 수준의 서비스들을 비즈니스 목표에 맞게 최적으로 선택하고 조합해서 가치를 만드는 뭐랄까 아키텍트나 솔루션 통합 전문가 쪽으로 어떻게 더 진화하게 될까요? 혹은 컨테이너와 VM의 장단점, 서비스 메시의 강력함과 복잡성을 다 고려했을 때 앞으로 시스템을 설계할 때 성능, 보안, 개발 속도, 운영 편의성 사이의 그 최적의 균형점은 기술 발전에 따라 어떻게 변해갈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아마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 자체가 당신의 기술적인 성장에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될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고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대화가 당신의 지식 여정에 새로운 영감을 좀 불어넣었길 바랍니다.